저는 이 개성공단의 국적 타결은 사실은 뭐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은 타결이 되었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런데 사실 이제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은 어떤 순간적인 뭐 일회성 정책을 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명박 정부를 거쳐서 박근혜 정부에 오면서 그간 대북 그리고 남북 관계가 많이 경색되었던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또 이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해서 북한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줘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남북 관계가 지속적으로 지속되려면 결국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우리 대통령께서 주장하고 있는 남북 간의 신뢰가 우선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개성공단을 지금 폐쇄한 거는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였지만, 이제 다시 재개할 때는 서로 확고한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는데, 그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북한도 우리가 요구한 재발 방지, 그리고 그 남북 개성공단 입주자들에 대한 안전 보장, 이거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남북 신뢰 회복이 되면서 여러 가지 앞으로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도 이제 어쨌든 간에 그 글로벌화, 그 외국 기업의 유치, 예, 국제공단화 이런 부분도 네. 이제 추후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해외에서 우리 남북을 보는 입장에서 남과 북이 가지고 있는 기본 신뢰도 없는데 외국, 특히 해외 투자가 북한에 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남과 북이 먼저 신뢰를 회복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공단의 국제화도 이루어질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일단 어떤 부분도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개성공단 재개에 따른 세부 문제에 대해서 원활한 합의가 된다면 이산가족 상봉도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조금 염려되는 부분은 지금 이산가족 상봉을 추석 전으로 해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채 한 달이 남지 않은 시간적인 입장에서 조금 좀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 이런 염려는 돼요. 그래서 꼭 추석 전후가 아니더라도 순차적으로 해결해서 이산가족 상봉을 연내만으로라도 이루어진다면, 사실 이산가족 하고 있는 분들의 연세가 워낙 고령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살아 생존해 있을 때 한 번 더 만나는 게 중요하고, 또 다만 상봉하는 것보다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처음에 우리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안에 있는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상봉, 이런 것도 같이 가면은 참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인도주의적 문제이기 때문에 꼭 해결되어야 됐으면 좋겠고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 예. 결국은 장애투쟁을 선언하고 갔을 때도 내부의 그 전체 의견이 그렇게 가자고 합치가 됐기 때문에 나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결국은 장애투쟁을 중단하는 거에 대한 내부 의견 일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사실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이제 새누리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장애투쟁의 명분이 거의 지금 현재는 사라져 있지 않느냐. 오늘 특히 원세훈 전 원장이나 김용판 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지금 아직도 증언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게 민주당 시각에서 충분하지는 않겠죠. 그 국정조사도 지금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임하는 태도를 보면은 그 국정원의 그 댓글이 그 대선 공작이다라고 확실하게 규정을 해놓고 국정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혹이지 어떤 것도 규정이 되었다고 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 규정을 해놓고 국정조사를 했는데 실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형태의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오늘 그 김용판 차장의 증언도 그렇고 원세훈 전 원장의 증언도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실제로 국정원이 그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흔적은 없습니다. 물론 원장의 답변만으로 뭐 얘기를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국정원 원래 고유의 사무에서 그 2009년도부터 그 북한이 대남 심리, 사이버 심리 전단을 강화시켰던 거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고 특히 그 미국이나 서방에서도 그 사이버전이 강화되고 있는 거는 다 감지했었던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국정원이 대응을 했고 그 다음에 세부 지침에서 어떤 형태로 대응을 했는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지만 실제로 그 국정원의 그 댓글을 추적해 가는 과정들을 보면은 그 여론 조작이나 여론 분열 그리고 남남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 추적해서 거기에 따라서 댓글 작업을 했는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그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증거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거를 이제 민주당에서 단정을 하고 난 입장에서 국정조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 그런 증거들이 나오고 있지 않으니까 사실 장애로 나간 거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저도 일부 그 이제 기소 내용을 이제 제가 좀 들은 바가 있는데요. 국정원은 댓글을 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위반했기 때문에 기소를 했다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국정원이 사이버 심리전을 담당하는 국정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는 거죠. 그러면은 그 뭐 오유 사이트나 이런데 오늘의 유머 사이트나 이런데 들어가서 보면은 굉장히 유머스러운 내용 중에도 약간씩 그런 친북 성향, 종북 성향의 내용들이 틈틈이 나옵니다. 저도 들어가 봐서 알지만 그런 것들을 보고 그 사이버 심리 전단에 속한 그 직원들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따라가서 다니다 보면은 이거는 이렇게 여론을 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달았는 부분은 인정이 되어요. 그게 만약에 이제 선거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가 국정원에도 그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NLL 대화록 부분도 그 원세훈 전 원장한테 우리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그 대화록 공개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협조 요청을 했지만 번번이 거절을 당했었고 그리고 또 국정원 직원들이 작업을 했던 것도 그 이슈 중에 뭐 4대강이라든지 제주 해군기지 그리고 이런 등의 내용들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북한의 사이버 심리 전단이 그 제주 해군기지는 북한이 가장 반대하는 기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그 사이버전을 했었던 거고 거기에 따라서 같이 댓글 작업하고 같은 형태의 사이버전을 펼쳤는 거를 두고 대선에 개입했다고 하는 정황은 저는 옳은 판단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 자체가 좀 무리했다. 네, 저는 무리했다고 보고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지금 기소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세훈 전 원장이 그 당시에 그분의 어떤 스타일이나 이런 걸 봐서도 대선에 개입할 정도의 어떤 뭐 행적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는 거의 그 당시에 못 느끼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뭐 우리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국정원 그 댓글 사건은 제가 그 당시 2012년 12월 그 진상특위의 위원이었었거든요. 저는 그 당시에 그 12월 11일인가 그 당시에 문재인 TV가 갑자기 인터넷을 보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댓글이 인터넷 순위가 팍 뛰어오르면서 문재인 TV 중계가 되었었어요. 5시 경에. 그래서 국정원의 대선에
개입한다고 지금 촬영 나갑니다 하면서 그 문재인 TV 그 앵커가 완전히 중계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걸 그 당시에 다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뭐 오피스텔 촬영하고 이래서 저는 대단한 사건이 나는 줄 알고 이렇게 여의주시를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국정원 여직원의 개인 오피스텔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받았던 느낌도 국정원이 댓글을 이런 식으로 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여직원이 개인 오피스텔에서 댓글 작업을 과연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도 좀 의문스럽고 그런 것들이 그날 그 인터넷에 중계되었을 때가 대선의 공식적인 여론 결과 발표 바로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오히려 저희도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저는 이 촛불 집회 명분 부분도 좀 더 따져봐야 돼요. 촛불 집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인데 제일 크게 들고 나오는 게 국기문란 부분이거든요. 물론 저도 국정원이 어떤 일부에 대해서 개혁해야 되는 부분에는 공감을 해요. 과거 정부에서부터 현 정부까지 이제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는 어떤 형태로 되어있지 하는지 정확하게 좀 더 살펴봐야 되지만 개혁이라는 아젠다를 던져줬기 때문에 개혁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과거 정부에서도 국정원이 국정홍보처냐라는 오명을 받았을 때가 많아요. MB 정부뿐만 아니었고 그전 정부에서도 그 국정원 직원들이 정치권을 주변을 돌고 그 정치권의 그 눈치를 봤었다는 부분은 저는 일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개혁은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국정원의 국기문란이 무엇이냐? 저는 물론 댓글 다는 거가 국기문란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정원 이 입장에서 그 사이버전에 대응했던 부분이고 좀 더 명확하게 하면 어떤 정도의 내용들이 다르고 어떤 게 움직였는지도 좀 더 밝혀주면 좋겠지만 뭐 또 그렇게 밝히겠다는 우리 그 대방첩 활동의 면모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전반적으로 봐서 국기문란했을 때 저는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는 거는 과거에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바로 18대 대선에서는 그런 부분은 거의 없다고 저는 뭐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제가 뭐 수사관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 단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그 국기문란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국정원이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시스템을 개혁해야 된다는 부분에는 공감하지만 지금 일부 시민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국기문란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그런 게 국기문란이라면은 대화록 남재준 원장이 대화록 공개했는 부분도 내용을 좀 더 저희가 따져서 물어보면은 대선이 끝났고 이게 끊임없이 논쟁이 되니까 논쟁의 종식을 위해서 대화록을 공개를 했었던 부분이고 그게 잘못되었다 안 되었다는 좀 더 따져봐야 될 일이고요. 그리고 실제 그 이후에 촉발된 대화록 실종이나 이런 것도 모두 다 국기문란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차제에 저는 다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시민단체들이 대화록 국기문란이라고 하면은 대화록 실장도 같이 얘기를 해야 공정한 뭐 정의적 차원에서 같은 입장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만 국기문란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촛불 집회의 경우에도 정말 궁극적으로 그런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정말 그 국정원 개혁만을 위해서 주장을 하느냐. 저는 다른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대선 불복이니 박근혜 아웃이라는 피켓도 번연히 들고 있거든요. 그런 세력들과 민주당이 같이 집회를 하고 있어요. 그럼 민주당은 무엇을 노리는 거냐? 카메라 한번 앵글을 돌리고 나면은 그런 그 박근혜 아웃 그 다음에 대선 불복이라는 것도 같이 다 들어오는데 그런 거에 대한 자제를 하면서 그
집회를 여는 거냐. 정말 제대로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 세력과 그냥 바로 연대를 하고 있어서 저는 명분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정원 계획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해외 정보원으로 바꾸자고 나왔는데 제가 거꾸로 하나 질문 드릴게요. 우리 한국에 간첩이 없습니까? 제가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한국에 간첩이 없습니까? 남쪽 북쪽 다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우리는 또 모르겠지만 뭐 양쪽이 다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그걸 막아야 됩니까? 저는 지금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국정원이 정치권에 얼렁거리고 정치권에 뭐 유리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저는 그거 부분은 만약에 있다면 막아야 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몇 년, 2, 3년 전에 그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했을 때 우리 3일 뒤에 알았지 않습니까? 그 정도 정보력이 약한 걸로 과연 우리가 국민의 안전을 지켜낼 수 있는가? 우리는 그럼 누구로부터 안전을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우리가 안전을 지켜내야 될 최우선 대상이 우리가 가까이 있는 북한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고 실제로 그렇고 다만 그 안전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평화, 서로 공동의 평화 노력을 하고 모색을 하고 평화적 그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 우리가 정보도 포기하고 군사력도 약해지면서 안전을 지킬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이제 국정개혁, 국내정치 계획 이 부분은 바뀌어야 된다. 네,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정기성 씨도 결국은 그런 여지가 있으니까 내가 이쪽 정권을 이쪽 후보를 도와주면 나중에 내가 잘 될 거라는 기대가 있으니까 도와주는 거지 내가 정의를 위해서 정말 도와줬다 그러면 오늘 은세노 원장 얘기처럼 그냥 그 전에 그 고발을 하든가 그리고 그 양심선언을 했었어야 되는 사람이죠. 그게 의도가 정확하고 정의롭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뭐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도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이고 다만 지금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고교 무상교육은 이제 길을 터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완성 단계는 2017년으로 잡고는 있는데 이제 그거를 2017년에 딱 완성하면 좋긴 하겠지만 그거는 이제 계획을 그렇게 하는 거고요. 내년부터는 농산어촌에 우선 무상교육이 들어가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무상교육을 넓힐 예정이고 그리고 무상교육을 하는 거 못지않게 지금 교육 시스템을 단단히 해야 되는 것도 전 동의를 해요. 무상교육에 밀려가지고 현 교육 시스템이 재원이 부족하거나 그 다음에 지금 무상급식도 지금 안배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순점과 문제점도 현실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다만 우리가 절차적으로 밟아가는 입장에서 이게 지금 우리가 고교 무상교육까지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지금 1세에서 11세까지의 학령 인구가 굉장히 줄어들어요. 지금이 우리가 60만이거든요. 지금 고등학교 인원이 한 60만 정도 되는데요. 이게 1세에서 11세까지 들어가면은 40만이에요. 48만, 45만이거든요. 그러면은 한 20만 차이 나는 이 학령 인구가 나중에 생산 인구로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 그 의무 그러니까 무상 교육의 틀을 넓히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저출산 문제도 어느 정도 좀 어쨌든 교육이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에 있어서 뭐 제가 공교육 정상화 교육법안도 발의를 했지만 그 무상교육과 그러니까 사교육비를 줄이고 하는 부분도 같이 병행이 되면서 저출산 문제도 좀 해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대비도 같이 하면서 고교 무상교육도 넓혀줘야 되는 게 10년 후에 우리 미래 세대 당장 10년 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서 어느 정도 완성을 해야 돼요. 지금 폐지 수준
어떤이 될지 이 교육의 현장은 교육은 생물하고 좀 같은 속성을 갖고 있어서 지금 현 교육부가 내놓은 이제 자립형 사립학교의 이제 그 입시 정책이 좀 바뀌었죠. 예를 들어서 선지원 후추첨제로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자율형 사립고로서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줄어드는 학교는 아마 폐지의 길로 갈 거고 그 다음에 원래 자사고를 만든 취지는 입시에 강한 학교를 만들려고 한 건 아니에요. 이명박 정부에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각 개인의 개성을 좀 더 발휘하고 굳이 외국에 가서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이 우리 자립형 그 자사고가 경쟁하기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보완하는 식으로 되어버렸다. 예 그렇게 되어버리다 보니까 모순점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대로 뒀을 경우에는 일반 고교가 이제 선발을 하게 되니까 우선 선발에 다 재원을 뺏기다 보니까 일반교가 급속도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사고를 일시에 싹 없애는 경우도 또 교육부작용이 생기니까 살 수 있는 이제 원래 취지에 맞게 자사고를 육성해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갈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원래 취지에서 경쟁해서 도태되는 자사고는 아마 일반계로 전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성적에 의해서 뽑는 것을 없애버리게 되면은 그 성적이 편중되어서 가는 그런 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이것도 또 새로운 시험이 돼서 조금 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일반계교를 그대로 항폐하게는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중간적 장치를 두는 건데 이제 성공 여부는 자립형 사립고가 어떤 형태로 진화해 가느냐에 달려가 있을 거라고 봐요. 우선 이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만 쏙 빼가는 것만이라도 막아서 그 교육 시장의 부작용을 좀 줄이겠다 이 취지거든요. 사실 뭐 제가 새누리당에서 스펙 초월 청년 채용 시스템 지킴이 활동도 좀 했었는데요. 이 교육은 결국은 마지막에 채용 시장하고 같이 연동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박근혜 정부에서 그 순차적인 그 교육 로드맵은 보면은 상당히 바람직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고교 무상 교육도 그렇고 중학교 그 자유학기제도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학교에서는 자유학기를 통해서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서 좀 일찍 깨우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대학만 잘 가기 위해서 가고 본인 내가 뭘 잘하는지 뭘 좋아하는지도 못 느끼고 대학을 가고 대학에 가서 막상 적성이 아니라서 다시 전과를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채용 시장에 있어서는 대학을 졸업해서도 또다시 스펙을 쌓기 위해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버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엄청난 교육비를 투입했는 학생들을 그 채용 시장에서는 뽑고보니 맞지 않는 거예요. 이런 모순과 고비용 구조를 언제까지나 둘 수 없기 때문에 채용 시장에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게 채용 시스템의 변화를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힘력자의 학력을 보는 거는 바람직하지만 그 이력력자를 쓰는 학력을 보는 거는 좀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학벌을 보는 것보다는 개인의 고유한 능력을 보고 사람을 뽑는 채용 시스템에 투자. 결국은 그렇게 하려면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 천편일률적인 그 서류 전형 방식의 채용 시스템에 변화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채용 시스템에도 변화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스펙 초월 청년 채용 시스템이고 그거를 초기에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는 시장에서 코웃음 쳤거든요. 아니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사람을 뽑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그간 1년 동안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업들도 이제 하답을 하고 있어요. 스펙 보지 않겠다. 사실 기업에서 뭐 예를 들어서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은 전체 100명 중에 몇 명만 필요한 얘기지, 나머지는 정말 창의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인간성이 좋고 남을 배려하고 인내할 수 있고 끈기 있고 이런 정성적 인재를 더 원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인재를 뽑는 시스템에 관심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경련이나 뭐 상공회의소나 공공기관에서조차 채용 시스템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 저 창조 경제는 사실은 경제에 국한된 영역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실제로 이제 창조 경제를 주로 수행할 부서가 미래창조과학부이고, 그리고 이제 전 부처적으로 또 정부 산정공도 역시 창조 경제의 한 일환이고, 그런데 결국은 사회 시스템에서 창의적인 인재를 내놓고 창의적인 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창조 경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가혹하게 얘기하자면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 경제의 열매를 못 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뿌리는 창조와 창조 경제에 대한 씨앗은 9세대의 열매를 맺을 것을, 뭐 외교, 안보, 뭐 통일 정책은 좀 아직 더 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잘 나오게, 그러니까 제가 뭐 기업체 회장님을 몇 달 전에 뵀었는데 그 미국 외교할 때 따라가셨다 그러는데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가장 나이스하고 품격 있고, 보통 따라가면 좀 아슬아슬한 경우가 많은데 정말 편안하고 정말 품이 있는 외교를 하시더라. 그리고 그 외교적 수사 능력도 상당하시고, 그래서 뭐 그거는 같이 동반했던 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라고 해서 뭐 제가 느끼는 것보다는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본 바로서는 상당히 외교적 능력이 괜찮으신 것 같고, 그래서 외교 정책 부분, 그 다음에 안보는 뭐 저하고 생각이 좀 비슷한 것 같아서 마음에 들고, 통일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안보가 조금 정리가 되면 자연스럽게 저는 우리 세대의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시대 통일될 수 있다고 밝히고 되면 좋겠죠. 근데 우리가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준비를 해야 되는. 그래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보면 작은 통일을 통해서 큰 통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저는 좀 동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지를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지 공약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그 복지냐 성장이냐는 지금 아직도 저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긴 해요. 이제 그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본주의의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서 복지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제 사회 안전판을 좀 두텁게 하기 위한 복지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재원의 문제가 아직 명쾌하게 해결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어쨌든 대통령께서 약속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긍정적인 부분을 보내고, 뭐 지금은 이제 정부 초기니까 뭐 공약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주기를 바라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그래서 이제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면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어떤 형태로는지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그거는 이제 염려스러우면서도 그렇게 가야 될 부분은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하는. 국민과의 제가 정치인으로서 국회에 들어온 이유 2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기업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경쟁하는 이 사회가 공정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정한 사회, 공정한 시스템이 되면 어떤 누구도 거기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경쟁하는 이 시스템이 공정하다면은 누구나 노력할 수 있고, 노력해서 자기의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정말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공정한 시스템과 기업이 필요한 인재, 사회가 필요한 인재를 제대로 육성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한없이 밝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